자, 두 번째 시간도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하고. 자, 그러면은 점점 카메라를 켜는 사람이 줄어드네. 카메라를 좀 많이 켜요. 얼굴 표정을 보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229페이지에 있는 폭처법상의 공동의 의미부터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폭처법상의 공동의 의미는 우리가 형법상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나와 있는 거지만 실제 형법 사례형 시험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배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놓치면은 그냥 점수 깎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두길 바라고. 자, 기본적으로 이거 화이트보드 보이죠? 예, 예.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가지고 폭처법상 공동의 의미라고 하는데, 자, 이 폭처법상 공동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가중처벌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을 하죠. 그럼 이 공동의 의미가 공동정범에서 공동이냐 그랬을 때 이 공동정범에서 말하는 이 공동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얘는 실제로 보면은 합동범에서 말하는 합동의 의미와 같은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폭처법상의 대상 공동의 의미가 되는 공동이 묻는 대상 범죄가 뭐냐? 대상 범죄를 생명 신체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 상해하고 폭행죄, 그다음에 자유에 관한 죄에서는 협박, 강요, 체포 감금죄, 그다음에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에 관해가지고는 주거 침입죄, 그다음에 이제 재산 범죄에 관련돼 가지고는 공갈죄, 그다음에 성계죄. 이렇게 8가지 범죄. 이렇게 8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폭처법상의 공동으로,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상해나 폭행, 그다음에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주거 침입, 공갈, 손괴, 이런 행위를 2명 이상이 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이상이 2명 이상이 공동해서 범죄를 하면 우리가 폭처법상의 공동 폭행, 공동상해, 공동협박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국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을 하는 거다. 이 의미를 이해하면 되고. 자, 그러면 공동의 의미 관련돼 가지고는 공동의 의미는 우리가 합동범에서의 합동의 의미와 동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동범은 우리가 뭐 했을 때까지? 합동범은 아까 봤지만 특수절도, 강도, 특수도주, 그다음에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2명 이상이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경우는 합동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거는 특수절도, 강도, 도주, 강간이겠지만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도 폭처법상의 공동의 의미로 판단해가지고 똑같이 처벌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공동의 의미가 이 폭처법상의 공동의 의미가 합동의 의미와 왜 같느냐와 봤을 때 실제로 쓰는 워딩은 달라요. 그러니까 쓰는 워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합동범에서의 합동의 의미는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즉 판례가 공동정범관계,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하면 우리가 현장설에 의해서 합동범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근데 공동의 의미도 보면은 판례가 판단할 때 공동의 의미는 공동정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 장소,
동일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공동이라고 파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법조문에는 뭐라 되냐? 법조문이나 판례행절문에 보면 공범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판례에서 공범 관계가 존재한다는 건 공동 정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문 자체에서 공범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면 공동 정범을 말하는 거고, 공동 합동하여라고 하는 건 공동 합동의 의미고, 그다음에 공동 공모하여, 공모하여라는 거는 공모 공동 정범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 자체에서 공범 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공범 관계는 바로 그냥 일반적인 공동 정범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둘 다 공동 정범 관계가 존재되는 건 동일하고, 여기 동일 장소 동일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 인용한다 하는 말과, 동일 장소란 건 뭐예요? 장소적. 동일 기회는 시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장소 동일 기회에 시간적 장소적 협동, 그 서로 범행을 인식한다고 하는 말은 결국 협동의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딩을 다르게 쓰지만은, 이렇게 워딩을 다르게 쓰지만 이 의미는 뭐다? 여기서 말하는 합동범에서의 합동의 의미와 폭력폭행의 공동에서 말하는 이 공동의 의미는 의미상으로는 두 개는 의미상으로는 동일하다. 이렇게 해보는 것이 절대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도 같은 의미로 파악을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합동범에서는 이렇게 이런 용어를 쓰고 공동범에서는 이런 의미를 쓰느냐 했을 때,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의미는 같은 의미를 쓰면서 워딩을 달리 쓰는 이유는 합동범은 인정하는데 좀 엄격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엄격한 요건에서 인정하는 반면에 폭처법상의 공동의 의미는 그것보다 좀 완화해서 인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의미는 같지만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워딩 자체를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이주영 교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미는 같지만은 이렇게 워딩을 달리 쓰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실무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답을 쓸 때 합동범에서의 합동을 쓸 때는 뭘 써야 돼요? 이걸 써야 돼요. 합동범에서의 합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설에 의해서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써야 되고, 폭처법상의 공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 장소 동일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항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용어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합동의 개념을 쓰면서 이 용어로 공동의 개념을 쓰거나 아니면 공동의 의미를 쓰면서 합동의 개념을 쓰면은 이건 감점 대상이에요. 잘 모른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동일하지만 워딩은 완전히 다르게 쓰고 가끔 맞는 워딩을 정확히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들, 특히나 이 대상 범죄에 대해서 공동이 있을 때 놓치지 말고 판단을 해야 되고,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강의 교환에다가는 지금 안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좀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는, 자, 우리가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가 있죠. 즉,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는 뭐예요? 결국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겠냐. 그래서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합동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고 긍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긍정설이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공동정범의 본질 여부로 기능적 행위제가 있으면 합동범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는데, 이 문제가, 그럼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가 바로 그 만약 예를 들어 공동상해다. 그러면 공동상해의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겠냐와 관련돼 가지고, 역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부정설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긍정하는 긍정설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상해 공동정범입니다. 즉 갑을병이 셋이서 음식에서 밥을 먹다가
갑을병이 음식을 먹다가 옆에 A라는 놈이 시비가 붙었어. 그래가지고 갑이 을병한테 야 나가서 저 A라는 놈 좀 주워 패고 와. 그래가지고 얘가 밖에 나가서 A라는 놈을 두들겨 팼습니다. 상해를 입혔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폭처법상의 공동상이야. 을과 병은. 갑은 폭처법상 공동상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논리 구조가 이 폭처법상의 공동의 의미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시험에 엄청 나왔죠. 그다음에 이번에 10월 모의고사도 이게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 나왔는데 배점 높지 않았지만 이거는 언제든 나옵니다. 근데 공동상에 관련돼 가지고 폭처법상의 공동의 의미도 합동범의 합동과 같기 때문에 이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논리 구조는 어떤 그 폭처법상의 공동범죄 공동정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이제 뒤에 기출 문제 풀어보면 되겠지만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 질문 중에 하나가 한 사례에서 여러 개의 공동이 문제되면 자, 이러면 각 개별적인 문제되는 범죄마다 공동의 의미를 다 써줘야 되냐? 다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주거 침입한 다음에 들어가서 공동으로 사람을 팼어요. 자, 그러면 공동으로 들어가서 공동으로 팼다. 그럼 공동 주거 침입. 그다음에 공동 상해. 두 개 다 성립하기 때문에 공동 상해에 대해서 공동 주거 침입에서 공동의 의미가 이런 의미다. 그다음에 뒤에 공동 상해에서 공동의 의미가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다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각각의 범죄 종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배점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배점 기준을 충족하려면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이 성립한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똑같은 의미들을 한 번 더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썼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다 써주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다. 정당하게 제대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폭처법상 공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요 정도로 좀 봐두고 그러면 우리 강의 교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처법상의 공동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여기 8가지 범죄를 상해죄는 존속상해, 폭행에 존속폭행 포함되지만 존속 관련된 범죄는 포함되지만 나머지는 빼고 뭐 이런 의미들을 했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정리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변호사 시험에는 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작년도 변호사 시험에 보면은 폭처법상의 공동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갑은 친구 병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자, 이제 갑은 친구 을과 병에게 이런 사정을 말하고 심한 나대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는 갑과 을과 병에게 학교 앞에서 귀금속 판매를 점을 운영하고 있는 시를 찾아가 며칠간 입원할 정도로 혼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사실 을은 씨와 원한 관계가 있었고 건장한 씨가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신장병을 알기 때문에 이 기회에 씨가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여 이 부탁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연대 가지고 알지 못하는 병도 수락을 하였다는 겁니다. 자, 결국 갑이 뭐예요? 을과 병한테 상해를 교사했죠. 얘네들한테 상해를 교사하고 결국 뭐요? 을과 을과 을은 부탁을 받아들였고 병도 수락을 했다는 겁니다. 좀 얘네들이 상해 교사라고 교사에 대해서 승낙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범행 당일날 아침에 갑은 병행 당일 아침 을에게 전화해가지고 없었던 것으로 해라 라고 말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한 을은 어떻게 해요?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결국 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범관계의 이탈이죠. 즉 교사한 것을 철회했을 때 공범관계 이탈이 인정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죠. 공모관계 이탈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당일 오경 을은 어떻게 해요? 을은 귀금속 판매점 밖에서 망을 보고 병은 안으로 들어가
C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심장이 약한 C가 느닷없이 쓰러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에 당황한 병은 C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 이제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개괄적 고의 사례죠. 개괄적 고의 사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망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다 하는 건 얘네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망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기본적으로 기능적 행위지와 인정되는 공동정범 관계라는 겁니다. 자, 공동정범 관계에 대해서 얘네가 망을 보고 안 하기 때문에 우선 주거 침입이 되겠죠. 근데 주거 침입에 관련된 폭처법상에 말하는 공동 인정되겠냐? 동일 장소, 동일 기회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공동 주거 침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상해를 행위했는데 공동 상해 행위를 했는데 얘가 결론적으로 느닷없이 쓰러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로 쓰러졌기 때문에 공동 상해가 인정된다. 근데 상해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저기 뭐 상해 치사는 안 가겠죠. 얘네가 이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경우, 이 두 개가 나올 경우 두 개의 의미에 대해서 다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채점표를 보면은 채점표가 아니라 이제 해설지를 보면은 결국 귀금속 판매점에 침입한 을과 병의 제체. 그래서 5점인데 자, 여기 관련돼서 2인 이상의 공동이나 공범관계. 이것도 공범관계라지만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판례에서 법조문에 보면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할 때 이 공범관계는 바로 공동정범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동일 장소, 동일 기회,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써주고 나서 자, 망을 보는 행위는 뭐다? 기능적 행위 배설에 따라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사안에서 망을 보고 들어가는 기능적 행위가 인정되고 동일 장소, 동일 기회에서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이게 폭처법상의 공동 주거 침입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배점이 5점이에요. 그럼 5점을 받으려면 이거 다 써야겠죠. 이런 내용들을.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합동절도 관련돼 가지고 뭐 그런 나오고 그렇다면 공동범의 일부 행위 전체 기소이다 그랬는데 이 공동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동정범을 말하는 겁니다. 폭처법 이정에 공동주거 침입이 된다. 단순 주거 침입으로 의율한 경우는 감점한다. 이 감점은 얼마나 감점할 것 같아요? 2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5점짜리 문제를. 주거 침입에 공동정범을 봤다. 그럼 3점 정도. 그냥 단순 주거 침입을 봤다. 그럼 2점 정도. 해가지고 그냥 감점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뭐예요? 여기 보면 병의 재책. 관련된 병의 재책은 폭처법 2조 양상의 공동상해와 관련돼 가지고 미수가 성립하느냐. 역시 똑같은 의미들을 다 써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관련돼 가지고 실제로 미수가 저기 뭐 상해 행위를 했는데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냐 했을 때 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미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공동 상해로 의율했다. 아니면 단순 상해로 의율했다. 감점하고 시작한다는데 감점은 뭐예요? 감점은 12점에서 반 깎아놓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련된 이 5점짜리다. 예에 대해서 5점짜리면 이거는 벌써 2점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C가 사망한 것에 대해 책임 여부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이거 관련돼 가지고 결국 예견 가능성이 부정된다. 그렇기 공동 주거치, 공동 상해치, 실체적 경합이 된다. 그다음에 의뢰제체 아까 사망에 대해서는 개괄적 고의 사례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모의 시험에는 굉장히 다수 출제됐다는 건 뭐 매회 모의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매년도 모의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동 관련된 범죄들은 놓치지 말고 항상 생각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학생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거 침입이에요. 자, 주거 침입은 이상하게 공동을 왜 놓치는지 모르겠어. 공동 주거 침입 놓치지 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게 공동 공갈. 우리가 공동상해 공동 폭행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놓치지 않는 것 같은데 주거 침입은 의외로 잘 놓치고 공갈도 재산범죄인데 왜 폭처법이 적용될까 그래가지고 공동 공갈을 자꾸 놓쳐요. 근데 협박이 공동 협박이 인정되듯이 공갈이라는 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서 재물을 갈취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갈죄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동 공갈이 적용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 시험 문제가 하나 있죠. 이건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갑과
을이 공동으로 누구의 집에 침입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A를 살해합니다. A를 살해하고 나서 사망한 A의 신용카드를 절취해요. 자, 그 다음에 나와서 뭘 하냐?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죄책이 몇 개 되겠어요? 학생들이 잘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자, 공동으로 주거 침입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폭처법상의 공동 주거 침입돼 있죠. 자, 그다음에 갑과 을이 A를 같이 살해했어. 그러면 이건 살인죄 공동정범이야. 근데 여기도 관련돼서 갑과 을이 A를 살해한 게 갑의 어떤 행위에서 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고와 관련돼가 신고해가지고 살해했다면 이제 보복 목적의 살인죄 공동정범이 되겠죠. 자, 뭐 그런 것들이 용증될 수 있고, 그다음에 A를 살해한 다음에 A의 신용카드를 절취했어요. 자, 이건 그럼 절도죄가 되겠느냐, 점유탐물 형태죄가 되겠냐? 어? 탐물 횡령이 되겠느냐? 아니면 절도죄가 되겠느냐? 이와 관련돼 가지고 A가 사망한 당일날 신용카드를 절취했다면 A의 살해 생전의 점유가 연장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A의 점유, 상속인의 소유에 있는 신용카드를 가져갔기 때문에 결국 절도죄가 성립한다. 이것이 판례 입장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렇게 해놓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학생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논점은 A가 사자이기 때문에 사자의 점유가 인정될 것이냐 아니면 부정될 것이냐, 이 논의를 한다음에 사자의 점유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지만 판례는 사자의 점유와 관련돼 가지고 살아생전에 A의 점유가 인정된다 가지고 절도죄가 인정된다. 그리고 일로 넘어가. 그럼 여기서 감점되죠. 이 둘이 같이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같이 훔쳐나가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절도가 아니라 바로 합동범인 특수절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관련된 사실은 요단이 빼놓은 게 있는데, 이 신용카드 절취를 가지고 와서 은행에 들어가서 ATM기에서,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가서 ATM기에서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이 범죄 목적으로 은행에 같이 들어가요. 갑과 을이 범죄 목적으로 은행에 같이 들어갔다. 이거는 역시 공동 건조물 침입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ATM기로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전법 위반이 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은 것은 ATM기 관리자의 의사에 의해서 돈을 뺐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는데, 이 절도죄는 둘이 같이 했기 때문에 결국 특수절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험 문제를 쭉 내다 보면은 학생들이 가장 혼동해가지고 빠뜨리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사자 점유물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한다 할 때 이 특수절도가 성립한다는 거. 이 부분을 놓치고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하고, 여기서도 신용카드로 현금을 빼면은 우리가 현금을 빼든 아니 현금을 인출하든 현금 서비스 받든 절도죄가 되는데, 이 절도죄는 갑과 을이 지금 같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수절도죄가 된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다 뭐예요? 얘네들은 합동범위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주거침할 때 이건 잘 놓치지 않아. 근데 범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들어가는 거, 이거 공동 건조물 침입이 된다. 이거는 폭처법상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요렇게 시험 문제를 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패턴 문제예요. 전형적인 패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가 설명하면서
딱딱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게 학생들이 시험 답안 채점하다 보면은 폭처법상의 공동의 의미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관련돼 가지고 이런 의미들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두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건 이제 과실치상죄인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사례 문제에서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총칙상에는 과실범 규정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낙태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동의낙태죄하고 업무상 동의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다음에 뭐 입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폐지된 상태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자, 유기와 학대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례형의 논점은 유기죄에서 뭐 기본적으로 유기죄가 기본 구성 요건이긴 하지만은 유기죄에서 존속 유기한 경우, 그다음에 영아 유기한 경우 감경이다. 근데 유기죄에서의 주체는 뭐냐? 주체는 부조를 요하는 자, 도움을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사람만이 유기죄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와 관련돼 가지고 그럼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유기죄, 형법상의 중자가 붙는 건 다 그랬죠. 제가 체포감금죄를 빼놓고 전부 다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감금죄는 중자가 붙을 때는 가혹행위를 하는 거고, 나머지 중자가 붙은 건 전부 다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으로 말하는 거다. 그 유기죄를 보면 될 것 같고, 독자적 범죄로 학대죄가 있고 역시 존속학대죄 처벌한다. 그다음에 이제 아동혹사죄는 기본적으로 독립된 범죄로서 아동을 그 뭐 위험 일에 처할 사람들한테 매매하는 경우, 그 우리가 대항법 문제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유기죄에 관련돼 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법률상 계약상 보호 의무와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판단할 때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사람만이 돼요. 그럼 이 법률에 형법 18조가 포함되겠냐 관련돼 가지고 긍정설이 있지만은 판례는 이 유기죄 주체를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확정 여부는요 확정하지 않는다. 이 부정설의 입장이 현재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형법 18조에 보면 뭐예요? 자기 행위로 인하여 아니면 선행행위로 인해서 어떤 계약상 선행행위로 인해서 부작위 의무가 발생을 하잖아요. 자기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부작위 의무에서 자기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 형법 18조도 법률상의 의무자로 한정할 수 있겠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현재 판례 입장을 보면 될 거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와 관련돼 가지고 유기죄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은 대부분 다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대부분 다 경지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경찰관의 보호 의무, 그다음에 도교법, 도로통법상의 각종 조치 의무,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각종 민법상의 보호 의무 있죠.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되는 보호 의무, 그다음에 부부관계, 법률상 부부관계든 사실혼 부부관계든 서로 보호해야 되는 의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로 법률상 의무로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계약상 의무는 계약상 의무로 돼 가지고 계약이 주된 급부가 당연히 생명 신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다. 그럼 그 계약은 당연히 여기서 인정되는 계약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된 급부 의무가 생명 신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종된 급부 의무, 부수적 종된 아니면 부수적 급부 의무가 있을 때 이 부수적 급부 의무에 의해서도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인정될 수 있겠느냐. 이것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본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시험 문제화해서 만들어내는 게 밑에 17년도 유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바로 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받으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밑에 보면은 결국 뭐 취기가 오른 을은 새벽에 택시를 타고 귀가했으나 갑은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자, 갑은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채 술집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술집 사장 정이 어떻게 했냐? 술집 사장 정은 갑의 주머니에서 현금 200만 원을 발견하고 술값 100만 원을 꺼내 가졌습니다. 자, 이거는 자구행위도 안 되죠. 채권을 추심했기 때문에 자구행위도 아니고 관련돼 가지고 뭐 절도죄가 성립한다. 한편 을은 병이 300만 원 뭐 알게 훔쳐 좀 나가지고 뭐 들고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 행위 관련 술집 사장 정의 행위 관련돼 가지고
정이 퇴근하기 위해 잠든 갑을 깨우려고 몇 차례 흔들었으나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임에도 난방을 끈 채 퇴근해버렸다. 자, 갑이 얼어 죽었는데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경우. 이거는 뭐예요?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그럼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죄 성립 여부를 논하고 단지 죽음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이거는 유기치사죄 여부를 논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7페이지에 부작위범할 때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약에 관련돼 가지고 종된 급부 의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밑에 내용도 보면은 모의시 맡은 건 이미 변호사 시험에 맡은 건데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상에 보면 이런 54조 1항에 의한 사고 후의 조치 의무, 사고 후의 조치 모두 유기죄에서 말하는 그 법률상 의무에 해당한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쭉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이미 앞에 봤던 부분이라 가지고 한 번씩 넘어가면 될 것,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체포감금죄가 나오는데 체포감금죄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뭐 체포감금 행위와 뭐 존속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체포감금죄가 있는데 이 중자는 다른 의미죠. 이 중자는 우리가 체포나 감금된 자에 대해서 가혹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 가중범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역시 보면 체포감금도 폭처법상의 공동 보복 목적 행위들을 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규정이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문제되는 게 바로 협박죄죠. 자, 협박죄에서 문제되는 거는 단순 협박죄 이외에 존속 협박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 협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존속을 협박하는 경우는 친족 관계에서 가중되는 거고 특수 협박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단체 다중에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는 경우 그런 경우 특수 협박이 돼요. 자, 근데 두 명이 같이 하면 어떠냐? 역시 공동 협박이 되고 보복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그다음에 폭행 협박하는데 특가법에 이 정도 있다. 그다음에 보고 정통망법에 보면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등 영상을 중형은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는 독자적 구성요건이 따로 있다. 특별법에 그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협박죄 관련돼 가지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이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를 우리가 협박죄 협박을 우리가 결과범위 아니라 침해범위야. 침해범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추상적 위헌범으로 볼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논의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침해범으로 보는 것이 뭐 다수설의 입장이고 판례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침해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협박의 개념은 상대방한테 해악을 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거. 우리가 이거를 협박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해가지고 상대방이 겁을 먹었다. 그럼 침해가 된 거기 때문에 그때 기소가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겁을 안 먹었다. 그러면 침해가 되는 것이 미수범이다. 판단하는 것이 과거의 판례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침해범으로 보는 견해의 문제점은 뭐냐?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가지고 범죄 성립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지금 뭐요? 침해범이 아니라 이거는 추상적 위헌범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우리가 상대방의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상대방한테 고지하는 순간 성립해버리는 겁니다.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자, 그럼 미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얘기했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미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협박을 했는데 도달하지 않은 경우 아니면 도달을 했는데 상대방이 도달한 걸 모르는 경우 아니면 협박을 하고 도달까지 했는데 상대방이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의미를 모르는 경우 그런 특이한 경우만 협박죄에서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협박죄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위헌범으로 지금 위헌범으로 보고 있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리고 이것이 타당하다. 나중에 협박죄를 쓸 때 추상적 위헌범이 타당하다 그러면서 침해범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침해범에 타당하지 않은 이유 예에 의하면 자
피해자의 감정에 따라 범죄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 위헌범으로 보는 판례가 타당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 내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밑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것 중에 협박죄 객체와 기수식인데, 기수는 당연히 위헌범, 뭐 위헌범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타당합니다. 근데 협박죄 객체와 관련돼 가지고 객체는 뭐예요? 객체는 사람입니다. 자, 협박죄가 보호하는 보호법이 뭡니까? 협박죄는 보호법이 뭐다? 이게 의사결정의 자유예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협박죄 이외에 강요죄는 보호법이 의사활동의 자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봤던 체포감금. 체포감금은 우리가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이기로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협박죄를 교과서에서 먼저 설명하고 강요죄 설명하고 체포감금죄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 체계입니다. 근데 우리 형법은 체포감금이 먼저 규정돼 있고 협박이 나중에 규정돼서 재강요하는 형법전에 따라 이제 강요한 배열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겠다, 어떤 의사를 갖겠다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게 협박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자연인만이 할 수 있죠. 법인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어요?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협박죄 객체는 사람인 자연인만 한정하고, 여기 밑에 써 있네. 사람인 자연인만 한정하고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협박죄의 객체는 뭐다? 의사결정의 자유를 갖고 있는 자연인만이 객체가 되는 것이지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게 뭐냐? 협박죄의 객체는 이건데, 구별해야 될 게 협박의 대상에는 법인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갑이 을한테 협박을 해요. 그럼 을은 뭐예요? 얘는 협박죄의 객체예요. 즉 객체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가질 수 있는 자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 죽여버린다. 그런 죽여버린다,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게 협박의 객체입니다. 협박죄의 객체이고, 협박의 대상이 뭐예요? 협박의 대상이 이 본인이라는 겁니다. 협박죄 객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협박의 대상은, 자, 본인일 수도 있고 제3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을 본인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는데, 이 제3자에는 자연인이나 법인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박죄 객체에는 법인이 포함되지 않지만 협박의 대상에는 당연히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이 A라는 회사의 대표야. 을이 A라는 회사의 대표예요. 그럼 갑이 을한테,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니네 회사 저기 뭐 금감원에다 고발해가지고 회사를 갖다 공중분해 시켜버리겠다. 협박의 대상은 A라는 회사였지만 협박죄의 객체는 을이었기 때문에 이 법인에 대해서 해코지 하겠다고 하는 협박의 대상은 관련돼 가지고 법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건데,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의외로 이것이 변호사 시험에 뭐 출제되지 않았어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요거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들로 기본적으로 보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변호사 시험에는 뭐 크게 출제되냐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비하면 되고 15년도 모의 시험에 보면은 자 결국 여기 보는 것처럼 X 회사의 총무이사 병은 어떻게요?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한 자신의 비리가 발각되어 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자 대표이사 을에게 나의 비리를 문제 삼으면 이 X회사의 비리를 금감원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한 번 보냅니다. 근데 을은 어떻게 해요? 을은 병의 문자 메시지에 겁을 먹지는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으도록 병을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즉 관련돼 가지고 병이 을한테 어떤 해악을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했는데 상대방이 뭐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협박죄가 기수가 될 것이냐 미수가 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결국 여기 보는 것처럼 병의 경우 협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데 여기에는 법인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 대표이사 을에 대한 협박죄에 해당하는 여부. 즉 아까 봤던 것처럼 법인에 대한 해악 고지 이것이 대표이사 을에 대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여부. 그다음에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 협박죄의 기수인지 미수인지 이건 당연히 기수라는 겁니다. 판례 입장에 갈 때. 이런 것들만 논점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논점에 대해서 밑에 해설을 보시면은 자 병의 죄책 그래가지고 X회사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해당하는 여부에 한다면 당연히 협박죄가 협박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제3자인 법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하는 해악을 고지한 경우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제3자인 법인과 밀접한 관계에서 해악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고 평가되면 협박죄, 해악의 고지에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박의 대상과 해코지의 대상과 협박죄의 객체는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고 이 경우에도 협박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논점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밑에 보면은 사안에서 관련돼 가지고 협박에 해당한다. 협박죄 기수미수 관련돼 가지고 침해범 위헌범설이 있는데 판례는 침해범설과 위헌범설 중에서 판례는 위헌범으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자, 그렇다면 위헌범설이 왜 타당했는데 여기 것처럼 피해자가 공포심을 실제로 느꼈는가 여부는 피해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주관적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자, 이렇게 피해자의 주관적 경험, 감정에 따라 가지고 이걸 길게 쓰기 힘들다. 그러면 피해자의 주관적 경험에 따라 협박죄의 기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위헌범설이 타당하다. 그래가지고 위헌범설에 따라 가지고 결론을 내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협박죄의 기수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판례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이 정도로 의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얘한테는 협박죄가 성립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협박죄까지 마쳤고 다음으로 강요죄 여기도 이제 공동강요가 성립한다는 거. 그다음에 뭐 강요죄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뭐 없고 근데 살해 문제가 나왔던 것도 이 강요죄 관련돼 가지고 여기다 하나 이건 뒤에 성폭법에 나오는 건데 성폭법에 보면 이제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죄가 작년에 신설됐죠. 그 성폭법 제 14조의 3인가요? 14조의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또는 강요 행위가 14조의 3에 의해서 가중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그거는 강요죄지만 성폭법에 가서 보면 될 것 같고 뭐 약취유인죄도 특별하게 여태까지 시험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나왔던 부분은 뭐 없어요. 실제로 한 문제가 있는데 한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나왔던 문제가 실제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약취유인죄는 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이게 기본 구성요건이고 사람을 매매하는 경우 이게 기본 구성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미성년자를 약취인하는 경우 약취는 뭐예요?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을 속여가지고 어떤 사람을 사실상의 지배관계
어떤 기존의 지배관계로부터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거고 유인은 속임수를 써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경우를 성인한테 할 수 있냐? 성인을 약추인하는 경우, 즉 성인을 유기하는 경우 성립하지 않고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유인하는 경우가 성립하는 기본 구성권이라는 겁니다. 인신매매는 그냥 사람을 매매하는 경우에 무조건 처벌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인이나 미성년자이든 상관없이 약추인하는 경우에 추행 등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런 경우는 가중처벌해요. 근데 여기부터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력 착취, 그다음에 장기 적출의 목적 이런 거로 하면 좀 더 가중처벌하는 거죠. 여기 똑같아요. 사람을 매매하는데 단순한 추행 등의 목적인 경우 가중처벌하고 노동력 착취라든가 장기 적출의 목적인 경우 좀 더 가중처벌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가장 가중처벌한 것 중에 국외이송 목적의 약취 유인죄와 실제로 피약취자 약취 유인된 자를 국외로 이송한 죄를 갖다가 288조 사망 전담과 후안에서, 그러니까 국외 이송 목적으로 약취한 다음에 실제로 외국에 이송시켜버리면 가중처벌하고 있는 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규정과 관련돼 가지고 나왔던 전합이 있죠. 전원합치 관련돼 가지고 그게 아마 베트남 신부였는지 아니면 저기 뭐야 캄보디아 신부였는지 모르겠는데 어 외국인 그 신부가 신랑이 하도 패니까 애를 데리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애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인, 특히나 국외이송 목적으로 약취인해가지고 실제 국외로 이송해서 데려갔다. 그래가지고 검사가 그걸 기소한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치가 갔는데 대법원 전원합치에서 부모 중에 일방이 어떤 평화한 방법으로 현재 자기가 데리고 있던 생활 공간에서 애를 데리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는 약취인이 아니다. 그리고 국외이송 목적의 어떤 그런 국외이송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 판례가 있어요. 그 판례는 뒤에 저기 뭐 어디 하나 나오는데 나올 때 다시 한번 그 판례를 보도록 하고 뭐 요 정도의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이 약취유인죄는 최근에 개정이 됐죠. 최근에 개정이 돼가지고 여기 세계주의가 적용됩니다. 세계주의가 적용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이런 범죄들은 외국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놈이 한국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한국법을 적용시켜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양추인 및 인신매매죄는 특별하게 우리 형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형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미성년자 약취인죄 정도가, 그러니까 애들을 유기하는 경우. 그다음에 애들을 유기하면 어떻게 해요? 13세 미만자야 미성년자를 약취인하면 우리가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할 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조업체도 처벌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약취인하는 경우는 특가법에 의해서 처벌되지 이 법률 자체가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생겼느냐? 우리가 2002년도에 그 유엔의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를 위한 협약에 가입을 했어요. 그 트랜스내셔널 크라임이라 그래가지고 국가 간의 국경을 이동하는 그런 범죄 중에 조직범죄, 인신매매, 그다음에 조직범죄, 인신매매, 자금 세탁 이런 범죄들에서 그 협약에 가입을 했는데, 그 협약에 가입하면서 그 협약을 비준하려면 국내법을 갖다 고쳤어야 돼요. 국내법을 고치면서 이제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국제적인 이런 인신매매 범죄를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둬라. 그다음에 범죄단체 조직과 관련돼 가지고 조직폭력범죄, 조직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 규정을 둬라. 그래가지고 범죄단체 조직제 부분이 개정이 됐고 이 부분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개정이 돼가지고 여기 보면은 노동력 착취, 그다음에 장기 적출 목적.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장기 적출 목적으로 사람을 갖다가 유기하는 경우 있습니까? 그 뭐 황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나오는 것이지 실제는 거의 없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왜 법조문에 뒀냐? 이게 그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다 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런 범죄들이 그런 의미에서 생겼다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 최근에 개정되면서 법조문을 법제처에서 제대로 봐가지고 여기면 피약주인범 이송자 상해죄, 자 그다음에 이런 살해죄가 성립해요. 자, 이건 뭐요? 이거는 결합범이라는 겁니다. 자, 290조 1항, 291조 1항은 결합범이고 2항은 어떻게 돼요? 이혼정자, 치상죄, 치사죄로 돼 있어요. 자, 얘네는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이 큰 박스 있죠? 여기 미수범 처벌한다는 거. 요 라인을 따라가 보세요. 요 라인을 따라가 보면은 요 라인이 어디서 꺾이느냐? 여기서 꺾여가지고 자, 결합범에 대해서는 뭐요? 여기에 대해서 상했잖아, 살했자에서 미수범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결합범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당연히 적용되겠지만 결과적 가중범은 이론적으로 미수범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판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와 다르게 문제되는 것이 우리가 성법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법법상의 강간치상, 그다음에 강간상해. 자, 이게 성법법 한 조문에 돼 있잖아요. 성법법 8조에 돼 있죠. 자, 그다음에 강도에 대해서 강도치상, 강도상해가 뭐요? 한 조문에 돼 있다는 겁니다. 한 조문에 형장 한 조문에 돼 있고 여기 대해서 미수범 처벌하니까 이 결과적 가중범에도 미수범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논점이 자꾸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지금 이 약취입 및 인신매매죄가 더 정확한 규정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조문 관련돼 가지고 얘네들은 미수범 처벌하고 있는 이런 기본 범죄들은 다 뭐예요? 여기 안에 들어오는 범죄들. 이런 뭐 기본적으로 이 범죄 여기 이 박스에 있는 이 박스구나 안쪽에 박스요. 안쪽에 있는 박스들이 기본적으로 뭐다? 요 박스 요 영역에 있는 애들. 요 영역에 있는 애들이 약취입 및 인신매매의 정범들이라는 겁니다. 자, 정범들이고 이런 행위들 교사하면 교사범 처벌하는데 그럼 얘네는 뭐냐 밑에 피약취 유인매매 이성자를 수수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그다음에 모집하는 경우 얘네들은 뭐요? 얘네들은 실제로 방조범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법조문을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수수하거나 은닉하거나 모집하는 경우에 이런 법조문을 만들면 방조범이기 때문에 방조범은 뭐요? 정범의 형의 2분의 1을 무조건 깎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으려고 얘네들을 여기다가 방조범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정범 형태로 강령에다가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 방조범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범 형태로 규정되기 때문에 정범형과 거의 동일하게 처벌돼요. 그런 의미로서 얘네들의 의미가 있는 거다. 뭐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정도의 내용으로 약취입 및 인신매매죄를 보면 될 것 같고 뭐 해방환경 규정은 크게 의미가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약취입 및 인신매매죄를 보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게 성법부까지 나갈까라는 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오늘 강의가 성법법은 나가기가 지금 이게 진도가 한 또 20페이지 정도 돼가지고 남은 시간 뭐 한 15분, 20분 사이에 나가기는 조금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